네, 그러면 시작할까요? 네, 목사님. 네, 네.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유 화면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파워포인트가?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저한테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시간 반 동안 이제 그 도시마을 목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텀으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마을 목회와 선교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 성서적인 배경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약대동에서 한 30년 정도, 네, 마을 목회를 좀 집중적으로 한 건 한 20년 정도 되는데, 20년 동안 그 사역한 약대동 마을 목회와 사역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이 새롭게 재난이 닥쳐서 이 마을 목회의 상황도 상당히 많은 지금 변화가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롭게 이 재난기에 마을 목회에 지금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그냥 저희 마을 목회하는 이제 저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서적 배경인데, 이제 첫 장면은 마가복음 1장 33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하는 그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의 그 배경이 어디냐면 갈릴리의 가버나움이죠.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마을 사역을 했는데,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가 주로 무대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2007년 성지순례에 가서 가버나움을 방문했을 때, 제가 그때 마을 선교 한참 하고 있을 때 여기에 보듯이 가버나움 입구에 가버나움 더 타운 오브 지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예수의 마을이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마을 사역을 하셨구나. 당시의 언어로는 이제 마을 만들기, 마을 운동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들어가기 전에 장면이 바로 어디냐면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2절인데, 안식을 해 먼저 회당에 들어가죠. 근데 그 회당에는 그 악령들이 있는데 그 악령을 퇴치하시고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29절 31절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래서 회당에 계시다가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 한복판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이제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장 1장 이제 3절의 모습인데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온 동네가 베드로의 장모의 집 문 앞에 모여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새도록 각색병 걸린 자들을 고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회당이라고 하는, 지금 같은 요즘 말하면 교회에서 나와서 마을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마을 사람들을 고치는 치유의 캠프를 이제 세우셨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로 좀 풀어서 하면은. 그러니까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핵심은 회당이라는 교회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이라는 마을 한복판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니까 각색병 걸린 사람이 모두 베드로의 장모의 집 문 앞에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을 밤새도록 고쳐서
마을 한복판에 치유 캠프가 이제 생기는 것을 이제 그것을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의 출발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이 마을 캠프 사역이 마을 한복판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갈릴리 마을 사역이 이제 계속되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4번 보시면은 1장 35절로부터 38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장면 알고 계시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라고 하면서 여기 전도 캠프를 만드는 그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서 올라오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고 그 레위의 집 앞마당에 가서 밥상을 여는 그런 장면입니다. 밥상 캠프를 만드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회당 사람들이 꺼리는 죄인인 세리의 집 앞마당에서 밥상을 펴는 거를 보니까 이 회당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당신은 왜 창녀와 세리와 이렇게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 한복판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치유 캠프가 만들어지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는 전도 캠프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세리의 집 앞에 밥상 캠프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잔치가 축제를 이제 예수님이 즐겨 하시다는 것이 이게 다 축제죠. 치유하고 전도하고 그 밥상을 여는 게 이런 그 일종의 마을의 잔치를 일으키시는데, 그 날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결혼식 이후에 이제 잔치 분위기가 이렇게 꺼져갈 무렵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그 결혼 잔치의 분위기를 확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잔치 캠프를 만드시는. 이것을 볼 때 마가복음 1장부터 3장의 전반적인 것이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 전체를 치유 캠프, 전도 캠프, 기도 캠프, 잔치 캠프로 만드신 이것이 예수의 마을 사역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적 근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특별히 치유 사역의 의미가 뭐냐? 치유 사역에서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쳤잖아요. 이걸 요즘 말로 하면 고립 자폐된 사람들을 고치신 거죠.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거, 요즘에 마비된 사람들이 많죠. 여러 가지 마비된 사람을 고쳤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쳤다라는 것은 위축된 사람을 고쳤다라는 거죠. 죄인을 고쳤다는 것은 요즘 조울증이나 우울증, 불안, 이러한 그 불안 공포에 시달린 사람들을 고쳤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치유 캠프, 밥상 캠프, 전도 캠프, 잔치 캠프를 만들어서 고치니까 예수님의 마을 사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중풍병 환자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고 하열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향유병을 들고 어떤 여인이 예수님 발치에 나와서 그 향유병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마을이 위축되고 마비되고 고립되고 자폐되고 불안 공포에 시달리던, 여러분 마을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을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복음을 만나서 이렇게 역동화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을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을 목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을에 가서 지금 고립 자폐, 마비, 오그라들고 불안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붕에 오르고 나무에 오르고
예수님의 옷자락 앞으로 나오고 향유병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역동화시키면서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지금 고통받고 외롭고 마비됐고 그런 사람들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 마을 목회의 선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보면 예수는 일정의 마을 공동체, 요즘 말로 공화국을 만드신 거예요. 마을 전체를 밥상 캠프, 축제 캠프, 치유 캠프, 교육 캠프를 이렇게 만들어서 마을 전체를 하나의 뒤에 얘기했지만 복지, 학습, 문화, 생태계나 영적 돌봄망을 짜는 그런 마을 전체를 복음화시킨 것이 마을 목회 핵심이다. 성서적 핵심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고,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그 마을 목회 했을 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마을과 도시를 돌며 산과 들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약한 것과 아픈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 마을 사역의 9장 35절이 거의 전체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과 도시를 돌며 산과 들에서 가르치시면서 모든 약한 것과 아픈 것을 고치는 이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 약대동에서 마을 전체를 학습 생태계로 이제 만드는 마을 박상 복지 캠프로 우리도 만드는 거죠. 이제 이런 걸. 그다음에 치유 문화 캠프로 만드는 거. 요것이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본 성서적 근거,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보낸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보충하시도록 하시고요. 이런 마가복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가 요한복음의 생명복음 말씀을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바울의 도시목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런 지금은 이제 재난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가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재난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불행을 가져오지만 이 재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데, 레베카 솔릿이라고 하는 이 여성 재난 연구자가 문화비평가가 뭐라고 했냐면 1975년 리스본 대지진,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2001년 9.11 테러, 2005년 뉴올리언스 허리케인을 조사 연구하고 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책을, 이 재난을 응시하라고 책을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재난 유토피아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지만 사람들이 이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난이 아닐 때는 생길 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돕는 손길이 오고 봉사를 하고 자기의 재물을 나누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재난이 생기면 우리가 그동안에 재난 이전에는 이제 각자 도생으로 사는데 익숙하는데, 재난이 생기면은 공동체가 삶을 모아야 된다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기본임금이 통과된 거예요. 기본임금은 굉장히 진보적인 이제 이 법인데 이건 평상시에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요번에 재난을 하면서 이 재난기에 국가가 이 어려운 당하는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재난임금 해서 해봤더니, 재난임금이 오면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장 경제에서 할 수 없듯이 지역 경제가 다 마을에서 3개월 동안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마을이 살고 경제가 살고, 이건 시장 경제가 할 수 없는 일종의 산림 공동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오이코노니아라고 하는
지역 산림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재난 유토피아를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러할 때에 이 재난 가운데 사실은 공동체가 가장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눈으로 이 재난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재난기에 바울 서신을 제가 좀 다시 읽어봤는데, 바울 서신을 우리가 재난기에 읽어보니까는 뭐냐면은 바울이 이방 선교, 초대교회나 바울이 선교한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이 이제 목회하고 있었던 그 이방에 있는 그 교회, 벨리포, 데살로니카, 베레아, 고린도 이런 교회들은 전부 30명이지 50명 정도 사이즈뿐이 안 되는 작은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 지금처럼 가짜 뉴스가 돌고 거짓 사도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는 레거시 언론이 아닌 뉴 미디어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바울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당시에 일정한 가짜 뉴스들과 미디어 전쟁을 하고 또 로마의 황제가 스스로 신인 것처럼 행동하는 로마의 황제의 가짜 복음에 대항하는 진짜 복음, 그 유한겔리온을 이제 유럽 전역에 이 서신을 통해서 이제 발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디모데 실라 디도라는 바울의 제자들이 유럽 전역에 걸쳐서 그 서신을 전달하면서 유럽 전체가 가짜 복음, 황제가 보내는 가짜 뉴스를 퇴치하고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의 가짜 뉴스들과 서신을 통해서 싸워서 승리한 당대 중에 뉴 미디어라는 거죠. 이게 이 서신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최종적인 이 뉴미디어의 승자로서 몇십 년, 몇백 년 후에는 완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이 승리를 해서 가짜 뉴스는 다 사라지고 우리가 신약 성서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읽혀졌다는 거죠. 그거를 저는 강조해서 읽고, 2차 전도행은 뭐냐면 이 서신을 가지고 젊은 피들, 디모데, 디도, 실라가 유럽 땅에 뛰어들어가서 새로운 아주 야생적인 가짜 뉴스와 또 황제들의 그 가짜 복음과 구별되는 새로운 복음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 2차 세계 전도 여행이었다. 그리고 3차 세계 전도 여행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 선교를 할 때에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 마을 한복판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가지고 그 치유 캠프를 만들고 세리의 집에 가가지고 집 앞마당에 밥상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3차 전도 여행에서 그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당시에 낡은 복음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자 1차, 2차 전도 내내 그 방해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예수님이 작심을 하고 회당에서 뛰어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새로운 선교의 근거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낡은 그 본거지인 회당에서 뛰어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이 역사에서 많은 사람을 취하고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놀라운 성령과 말씀이 융복합이 돼가지고 7교회의 소아시아의 교회가 개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성서에 대한 건 마지막 얘기는 골로새서라는 그 책을 여러분 제국과 천국이라는 이 주석서인데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제가 요약한 건데 우선은 1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물의 주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3장 16절에는 모든 지혜로 피차가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로마의 빵과 서커러스라고 하는 로마의 이 낡고 타락한 문명에서 너희들이 나와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의 문화를 이제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참 흥미로운 건데 4장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골로새 교회만에서만 읽지 말고 주변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불러서 같이 읽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는 편지는 너희들도 같이 가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 말로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가짜 뉴스와 가짜 복음을 대신하는 새로운 미디어가 되라. 스스로 미디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재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새로운 우리 교회가 미디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잡혀져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마을고 나오고 거기서 새로운 찬양을 부르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스스로 미디어가 되고 특별히 이제 생태시대가 오는데 이 생태시대에서 스스로 새로운 생태계가 되는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스스로 우리가 그레타 툰베리가 되고 스스로 새로운 생태계가 되고 스스로 다르게 사는 마을과 스스로 다르게 사는 기후 생태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넘어 마을과 지역에 나가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미디어가 되고 새로운 기후가 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제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와 이렇게 지금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러니까는 비대면,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 보면 비대면, 우리를 변증해주고 변호해주는 비대면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비대면 영으로. 교회에 모여만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로 흩어지고 특별히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이웃과 타자로 흩어질 때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와 지역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 시민신앙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거죠.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책을 보면 20대 고시생, 30대 백수, 40대 기러기 아빠, 50대 황혼 이혼남이 있는데 전부 가정이 해체가 되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요즘 이제 이 재난의 대부분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을로 가서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넘어서 지구촌과 지구 생태계를 같이 살릴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거를 같이 살리는 교인들과 시민들을 신앙으로 육성하는 그러한 지역과 마을 선교의 새로운 신앙을 우리가 출발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서적인 얘기는 잠깐 이 정도로 하고 이제부터 또 한 40분 정도 약대동에서 전개되는 마을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깐 안 쉬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잠깐 요거 끝난 다음에 잠깐 쉬었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을 목회를 4가지 생태계를 만드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의 학습의 학습의 관계망, 학습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마을의 복지의 관계망,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마을의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가 마을에 만들어졌으면 그걸 묶어서 영적 돌봄망, 우리가 말하는 목회와 목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이제 마을 목회를 그동안 한 20년 이상 좀 전개를 하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마을에 이제 이렇게 학습 생태계죠. 이제 마을 곳곳에서 우리가 도서관에서도 학습을 하고, 우리 마을 카페에서도 하고, 마을 꿈터에서도 하고,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선교기관 곳곳에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넘어서서 마을 전체를 학습 생태계로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특별히 꼽테일즈라고 하는 부천 교육청에서 하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꿈의 학교를 우리가 참여해서 이제 마을 학교를 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이제 공교육이 이걸 지원해요. 근데 우리가 마을에 학습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프로포즈를 냈을 때 거기서 심사를 해서, 여기에는 꿈의 학교를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이제 꿈의 학교라고 하는 마을 학교를 하는데, 이게 미래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느냐? 이걸 왜 경기도 교육청과 부평 교육청과 같이 네트워크를 해서 하느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첫 번째로 교육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옛날의 방식으로 생각하던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학교에 가가지고 시험 공부를,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러서 대학에 가는 것이 우리의 교육이었던 시대가 이제 종말이 됐고, 앞으로는 지역사회와 마을이 학교보다 더 중요한, 지역사회와 마을의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마을 카페, 이런 것이 학교보다 훨씬 중요한 학습의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떤 학습 이론으로 그런 거냐면 바로 평생 학습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학습 시대는 이제 학교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그냥 어른들이 교과서 주는 거 달달해 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지금 의사들이 지금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공공성을 모르잖아요. 우리 지금 목사와 의사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나 병원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와 병원의 존재 이유는 이웃과 타자를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픈 사람을 위해 있고 이웃을 위해 있는 건데, 그런 교육을 하려면 지역사회와 마을과 우리의 삶을 알아야 돼요. 평생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달달 말해서 시험 정성만 높아가지고 하면 지금과 같은 의사를 만들어낸다는, 그러기 때문에 이 평생학습 시대에 이런 거를 이제 평생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이 마을 목회 중요한 것이고, 이제 우리 교회 학교도 점점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 학교도 교회 안에만 모이는 교회 학교는 지금은 이제 붕괴됩니다. 교회 학교가 마을, 지역사회에 연결된 마을 학교를 만들고, 마을과 교회를 잇는 우리 이렇게 꿈의 학교 같은 것과 우리 교회 학교를 연결할 때 교회 학교도 이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꿈의 학교는 이제 팟캐스트, 더치 수업, 떡방 이런 직업 체험을 하고,
마을 전체를 무대로 해서 이 친구들이 영화를 촬영합니다.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공장 노동이나 이런 건 다 로봇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려면은 특히 청소년들은 문화 컨텐츠를 알아내고 문화 컨텐츠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화, 팟캐스트,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체험, 축제기획, 바리스타, 팟캐스트, 마을 합창단 이런 걸 해서 마을 전체가 배움터다라는 거죠. 이게 평생 합숙이고 첫 번째 마을 목회의 핵심은 마을에 이러한 마을을 기반으로 한 평생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중요한 거는 2013년에 달나라 토끼 협동조합과 꼽사리 영화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마을 교회가 됐죠.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교회였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협동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얘기하면서 복지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27주년 때에 저희 교회에서 달나라 터키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처음에 인큐베이팅 할 때 저희 교회가 중심이 됐지만 나중엔 교회 이제 주민들이 이 협동조합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교회는 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교회 부교육자 목사님이 여기 대표로 있고 또 이거 처음 세운 이사장님은 또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만 이것의 소유권은 지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떡카페가 생긴 거 이런 모습이고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그냥 협동조합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협동조합의 상생, 배움, 문화, 소통하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일을 한다가 아주 의미 있고 함께 사는 일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협동조합이라는 게 뭐고 요즘에 이제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경제라는 게 뭐냐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도라고 가고 있고 미래의 경제, 산업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생태사회, 미래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가라는 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 기업을 할 때 필요한 자본은 캐피탈은 뭐냐면은 돈이라고 하는 화폐 자본이요. 마니 캐피탈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 때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 때는 돈이라는 머니 캐피탈이나 화폐 자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 때는 새로운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을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셜 캐피탈이라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마을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벌고 교회를 크게 짓고 하고 교인수를 많이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라고 하는 소셜 캐피탈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만들 때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함께 먹고 사는. 그러면 신뢰라는 게 추상적이면 신뢰라는 게 뭐냐라는 걸 네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 단순히 협동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소통하는 거겠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중요한 게 공유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기업들도 소유를 중심으로 한 기업에는 다 무너져요.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소유 중심이 아니라 공유 중심의 기업을 하더라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에어비앤비랑 우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소셜 캐피탈이라는 우리도 이제 교회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공유적인 삶을 해야 돼요. 공유적 삶을 보여줘야 돼요. 공유적인 삶의 아름다움, 공유적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 이제 이 교회들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봄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돌봄은 뭐냐면 지금 고령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라는 사회 소셜 캐피탈을 만들려면은 지역에 들어가서 잘 협동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과 잘 소통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걸 함께 나누고 베풀고 공유하는 협동과 소통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나 이웃이나 타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 소통, 공유, 돌봄을 하면 신뢰라고 하는 소셜 캐피탈이 만들어지면 이 신뢰라는 소셜 캐피탈을 가지고 우리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이러한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자본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지역사회가 다 지금 무너지게 생겨 있어요. 가정도 해체되고 지역사회도 해체되고 중소상인도 다 해체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마을 만들기를 해라, 마을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라, 마을에 돌봄센터를 만들어라, 협동조합을 세워라. 이런 거를 하면 많은 지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공유하고 물건을 공유하고 교통을 공유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이러한 새로운 복지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라는 걸 지금도 잠깐 얘기하면, 이제 그러면 이 마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유에서 공유경제로 가야 되고, 돈벌이 시장경제에서 마을 살림 경제로 가야 되고, 각자 도생을 넘어서는 돌봄과 평화 경제로 가야 됩니다. 이게 이 기독교 우리 성서적 가치랑 너무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돌봄의 이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돌봄의 생태계를. 이번에 재난기에 이걸 해보니까 우선 이제 우리 기독교 윤리학회에서 교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교회는 이제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교수님한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서 지역사회 목회를 하시려면. 근데 이번에 특히 재난학교가 되니까 우리가 재난에서 어떻게 함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 해갖고 이런 재난공동체에 관한 이런 프로포저를 따서 이런 세미나를 했는데 마을 카페에서 재난에 직면한 마을공동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과 토지정의가 뭐냐? 기후위기 시대의 이후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강한 먹거리와 유기농 이런 거를 마을에 협동조합이 있고 마을 카페가 있고 마을에 도서관이 있고 마을에 어르신 돌봄 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왔을 때 우리가 전부 그거를 3개월 안에 마을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우리가 달토 꾸러미를 이제 이렇게 잘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드니까 우리 마을의 협동조합에서 기본소득을 써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우리는 이익단체가 아니니까 그거에서 이익이 있는 거를 마을의 어르신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사업하는데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좋냐 말이에요.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습 상태에서 배운 것들 그 다음에 복지 생태계 카페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나누는 것들이 공유경제라는 것들이 복지 생태계가 현실화되는 거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게 꿈이 아니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실현 가능하다라는 꿈을 이것을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문화 생태계입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걸 잠깐 복습하면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키워드는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다. 특히 여기 여성분이 많은데 평생학습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을에 있는 분들이 지금 평생학습하고 평생학습에 공부한 분도 많이고 복지사가 된 분이 많아요. 마을에서 이런 걸 하면서. 마을에 한 10명 정도가 우리 선교 일꾼으로 같이 일하는데 우리 이런 걸 하면서 복지사 자격증, 방통대 이게 자격증, 또 평생학습 공부한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학습 생태계 키워드는 평생학습, 복지 생태계 키워드는 뭐냐면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이에요. 그러면 문화 생태계라는 생태계를 만드는 키워드는 뭔가? 그거는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요즘 그 유명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자, 그러면 요 얘기부터 하면, 제가 이제 우리 도서관에서, 마을 도서관에서 평생학습에, 아니, 이제 이거를 만들려고,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세미나를 하겠다고 이제 카페 카톡을 하니까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이건 뭐냐? 우리가 소셜 캐피탈이 있다는 거 아니야? 저희들 신뢰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여기 턱을 괴고 있는 이분이 바로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인데, 여기 직원들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도어를 만듭시다. 마을에 협동조합을 공부해서 만듭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천문화복지재단의 상임이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고민이 하나 있다. 부천에 피판이라고 하는 국제영화제를 하는데, 자기가 벤치마킹을 하게 국제영화제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칸느 영화제나 칸 영화제에서 뭘 하냐면, 국제영화제를 할 때 마을에서 꼽사리를 껴가지고 꼽사리 영화제를 한다는 거죠. 국제영화제를 할 때 그들이 자잖아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그 자는 동안에 청년영화제, 독립영화제 이런 거를 꼽사리 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천에서도 피판이라는 국제영화제 할 때 어느 마을에서 꼽사리 영화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약대동이 마을운동이 제일 잘 되니까 약대동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이게 아주 대박이 난 거예요. 한 7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사람들이 오고, 우리가 마을 활동하는 거, 마을 카페, 마을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다 부스를 차려서 나가고, 할머니들 나가고, 주변에 큰 교회는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나오고, 캐치를 여기 대학에서 캐치를 하고, 이게 아주 성공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니까 이 꼽이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꼽사리 영화제 하는 그 주인공. 꼽사리 영화제 캐릭터가 꼽인데, 이 친구죠. 이 꼬비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텔링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전개가 돼가지고 마을 방송국의 꼽사리 영화제, 왜 꼬비 마을 방송국, 꼬비 심야식당으로 마을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름에는 여름 마을 학교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패러디한 거죠. 여름 마을 학교를 어떻게 하냐면, 여름 마을 학교 교사대학이라는 것처럼 교사대학을 하고, 그 다음에 여름 마을 학교를 하는데, 마을 학교에 오프닝을 할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죠. 그리고 오프닝을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성교기관이 하는 여름 마을 학교를 하는데, 이게 교사대학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꼽사리 영화제가 하니까 이제 마을에 캠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역 한 6, 70명 분들이 모여서. 이게 준비 모여, 꼽사리 영화제 전 마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가득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 생태계, 복지 생태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만드는 거. 이게 마을 만들기나 마을 먹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을의 이야기를 채워주고, 또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나가는, 이것이 바로 마을 축제의 의미고 스토리텔링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의 궁극적으로 가는 길을 보면, 로봇으로 육체 노동은 다 대치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인간들은, 우리 청소년들에는 뭘로 먹고 사냐면 기본임금과, 로봇으로 대치되니까 사람들이 로봇이 생산한 거를 가지고 잘 나눠서 기본임금과, 그 다음에 문화 영역은 로봇이 잘 할 수가 없어요. 로봇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으시도록 밤새도록 일할 수는 있지만은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라이프 스타일이나 문화, 예술은 로봇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건 인간들의 소통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그 문화 콘텐츠로 먹고 사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나머지는 이 로봇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잘 나눠가지고 독점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시민사회가 그걸 잘 나눠서 기본임금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문화예술 노동을 하는데 문화예술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결국 인간들이 미래 직업이 나오는데 이 문화 콘텐츠의 핵심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류는 이야기로 먹고 산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지역사회와 마을에 있다는 거죠. 학교 교실에 있는 게 학교 교실은 그냥 달달 외워서 공부해서 시험 치는 게 교육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교과 과정을 공부해가지고는 일자리를 못 얻어요. 이제 지역사회와 마을을 기반으로 영화도 찍고 이렇게 소통하고 돌보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스토리텔링으로 문화 콘텐츠로 결국은 인류는 스토리텔링으로 먹고 산다. 자, 그래서 지금 학습, 복지, 문화 생태계, 학습 생태계 키워드는 평생학습, 복지 생태계 키워드는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 문화 생태계 키워드는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다 좀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근데 저희는 30년 오래 됐으니까 이걸 다 했지만 이거 꼭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목회자들이 나는 평생학습에 관심이 있다. 평생학습 중심으로 목회를 시작하고 사회적 자본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복지 생태계로 나는 이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다 문화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이제 이렇게 마을이 열리면은 우리가 지금 마을에 가면 다 문이 닫혀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로 모함의 문을 열고 거기에 이제 열린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영적 돌봄망을 점에서 복음을 이제 전개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영적 기능을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이런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가 열린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 영성을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가? 그건 첫 번째 신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기능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중보기도라는 개념. 그래서 중보기도를 계속하면서 우리 지역선교에서 봄에는 교인 구역 신방, 교인들을 신방하고 가을에는 마을 신방을 해요. 이번에는 못하게 팬데믹 때문에 못하게 됐는데 마을 신방을 할 때에 우리 마을에서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 일꾼들이 이제 마을에서 우리 교회가 꼭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할 건들을 찾아내십니다. 우리 이제 그 선교 일꾼에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이 모여가지고 어디를 갔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선교 우리 기관장님들이 센터장님들이 앞장 서시고 그다음에 권사님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제 한 5가정 매해 5가정들을 이제 도는데 지금 여기는 지역아동센터 가정에 이제 에서 방문한 건데 요 이제 어머님이 우리 딸 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그 청소년들이 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를 다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 이 어머님이 가서 신방을 해보니까 신방을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보니까 5년 동안에 여기 이주민으로 와 있는데 지역과 아무런 관계망이 없어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 당시에 삐뽀삐뽀라고 하는 여성 안전망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합류시켰는데 잘 적응을 하셔가지고 성탄 축제까지 이제 이분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마을 신방의 이제 파워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학습문화 복지 생태계가 세워진 것 통해서 이제 마을의 문이 열리면 요즘 뭐 지금 코로나 때 우리가 뭐 광화문에 가서 엉뚱한 거 해가지고 우리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지금 뭐가 돼버렸냐면은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는데 우리가 지금 차별하다가 혐오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법이 없으면 우리가 위험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혐오하면 안 되고 또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학습문화 복지 생태계가 열려 있고 그들이 이렇게 잘 돌보니까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신방을 통해서 이런 기능성이 열리면 이게 이제 복음의 파워죠. 완전히 고립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엉뚱한 것을 지금 할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와 병원이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만을 위해서 있는 그 교회와 병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웃과 타자의 교회가 돼서 더 이웃과 타자로 낮게 내려가야 된다라는 게 이번에 교훈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이 교회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이렇게 신방할 것도 있지만 어려운 곳에 있으면 물건 네, 이제 실발해도 될까요? 네, 출발해도 목소리 들리세요? 네, 네. 들립니다. 네,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재난 시기에 한 25분 정도 그 마을 선교와 목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30주년, 교회 30주년 때에 안식년은 이제 6개월 9개월 정도 가졌고, 그때 이제 잠시 이제 영국에 다녀왔는데, NCC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보니까 프레시 익스프레션 오브 처치라고 해서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운동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좀 이제 견학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하고 안식년 다녀오고 나니까는 그때부터 굉장히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기후 위기라는 것들이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이제 소녀가 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이제 국회의사당에 가고 또 유해에 가서 이제 연설하는 그걸 하면서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좀 두렵고 또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뭘 할까 이제 생각을 해서 내가 이제 그레타 툰베리 같은 그런 소녀가 하는 걸 해서 마을에서 조금 이렇게 이 지구의 이 환경 위기나 기후 위기에 좀 동참하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마을에서 조그만 소모임을 만들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성서학당이나 성교학당은 원래 있었던 거고 이제 문화학당, 평화학당, 신중년학당이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뭐 학당이라고 하고 아카데미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그 세 가지 모임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중간에 그레타 툰베리한테 자극을 받고 만들고 있는 중에 코로나 재난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것이 코로나 재난 중에 이제 문화평화 신중년 학당이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교회의 일종의 영국에서 일어나는 성공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새로운 표현, 약대동의 새로운 표현들. 그러니까 지금 성공회나 이제 기후 위기에서 우리가 요청하는 거는 교회가 이제 낡은 교회의 표현 방식으로는 이 재난 이후 코로나 이후나 이제 이 탈근대 시대에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생존하기도.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신앙과 신앙을 고백하고 새로운 신학을 가지고 새로운 표현들을 지금 할 때다. 이제 이런 건데 하여튼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이러한 툰베리를 만나서 자극을 받고 이제 세 가지 소모임을 가지고 전개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2019년 작년이죠. 여름 마을 학교 때에 우리가 이제 NCC에서 마침 이제 평화 아카데미를 해서 우리 집사님 두 분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여름 마을 학교 때 그 평화 아카데미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성공을 해서 의미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평화 시대를 살아야 된다. 남북이 함께 살고 이 평화의 개념에 이제 기후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여기 이제 선교 일꾼들과 우리 이제 교우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 이제 이분들이랑 했더니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좋다는 평가가 나와서 이게 이제 계속 전개되고 이제 그런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하자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는 온라인으로 지금 선교 아카데미를 하는 이제 작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들인데 이게 이제 선교 아카데미가 이미 있고 그래서 그 노멀한 공간 대면으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남은 공간은 두 개죠. 소그룹과 온라인인데 요거는 이제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을 때 이렇게 마을 전체에서 다양한 크게는 못 모이는데 소그룹 활동이 있으니까 그 위축되지 않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였다는 것이고 이 앞에 장면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선교 아카데미 같은 것들이 이제 소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제 선교 활동이 전개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넘는 새로운 선교 영역을 학습하자. 요게 이제 선교 아카데미 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기 나누는 거죠, 우리가.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어차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중심의 교회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는 이제 교수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동안 오프라인을 주도해왔던 특히 뭐 대형교회 중심으로 오프라인을 주도했던 그러한 교회 생태계랑 지금 재난 시기에 온라인으로 주도하는 교회 그룹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오프라인 주도 교회들은 뭐냐면 교회 주로 이 설교나 교회 자체의 뭐 크기나 뭐 교인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주도했다면은 지금 오프라인의 시대에 와서는 전부 유튜브 중심이나 온라인 중심이기 때문에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똑같은 마이크가 주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온라인 주도 교회에는 교회 중심이나 설교 중심이 아니라 문화와 선교 콘텐츠가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이제 교회가 이 온라인을 가지고 어떠한 콘텐츠, 선교 콘텐츠를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마을 목회하는 쪽에서는 마을 목회의 어르신들의 선교 현장들, 청소년들의 선교 현장들, 마을 생활 선교 현장들 이러한 선교 콘텐츠를 우리가 개발하고 그걸 나눌 수 있을 때 이게 새로운 온라인 주도의 교회로서 마을 선교가 등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줌으로 이제 우리 마을 아카데미랑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자신을 얻어가지고 온라인 설교를 이제 바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공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아까 말한 아카데미들 5개 아카데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문화 신중년 이제 선교 아카데미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실시간 중계를 근데 이러한 선교 콘텐츠 문화와 선교 콘텐츠가 온라인 주도 교회에서는 그런 생활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선 신중년 학당부터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저거를 끝내고 안식년을 이제 끝내고 이제 복귀했을 때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전용삼 집사님이라는 이제 시골 출신의 순천 지역에서 이렇게 청년기까지를 보내시다가 이제 올라오신 분인데 본인은 이 도시에서 살면서
도시농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요양사나 도시농업,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도시농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마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발견이 돼서 그거를 묶어서 보니까는 그분들이 전부 신중년들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5060 세대라는 거죠. 근데 이 5060 세대는 뭐냐면은 지금 100살 시대에 5060 세대면 제가 63세인데 제가 45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죠. 수명이 연장돼서. 그러니까 제 나이가 옛날로 보면 45살 정도 되는, 저도 이제 중년이라는 거예요. 노년이 아니라. 근데 이분들이 수명이 100살로 늘어나가니까는 이분들이 사회 인구도 많고 아직 건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어떤 목사님 미래 세대라는 거예요. 청소년만 미래 세대가 아니라 수명이 연장이 50살로 늘었기 때문에 이 신중년들이 가장 지역 마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건강하고 또 그 기술 여러 가지 노하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도시농부에 대한 공부도 하고 고령화실 때, 그 다음에 특히 유튜브라는 미디어는 청년의 미디어가 아니라 이 신중년들의 미디어예요. 가장 많이 유튜브나 SNS를 하는,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이 신중년층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걸 엮어서 아카데미를 시작하는데 마을에서 제일 많고 제일 잘 돼요. 이분이 지금. 그래서 이게 특히 이번에 재난 코로나 기간에 신중년 학당이 아주 잘 세워졌는데 이분들이 지금 텃밭을 이제 가꾸는 거예요. 텃밭을 이제 가꾸는데 이 장면은 뭐냐면 오전에는 신중년들이 이제 이렇게 흙을 일궈 놓는데 신중년들은 이제 다 직장에 있으니까 일터로 나갔어요, 오전에. 그러니까 우리 돌봄 사역하는 어르신들이 7080이죠. 이분들이 나와서 그 갖고 놓은데 이렇게 채소들을 이런 거를 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신중년과 어르신들과 이제 만나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제가 다녀와서 마을 이제 그 박물관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에 좀 참여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명이 이제 연장이 되고 되니까 어르신들의 라이프 스타일, 인생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 그게 기록하는 게 필요하냐?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죠. 지금 우리가 로봇과 경쟁하려면은 로봇이 우리에 있는 걸 다 대체할 수 있는데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대체할 수 없고 우리의 스토리텔링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나 신중년인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박물관에 기록 보관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로봇에 대항하는 우리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 마을 박물관 사업이 많은데 농촌에도 그런 걸 어떤 목사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히트를 쳤는데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하면서 그거를 했는데 도시농부와 인생박물관 꿈터 어르신들이 만나면서 마을에 아주 굉장히 지금 좋은 재난기의 사역이 벌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박물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박물관 했다가 우리 꿈터라는 곳에 옥상을 수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막 장마 가실 때 뭐처럼 해가 났을 때 거기 다 수리 마치고 이게 신중년들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데 저 옥상을 이제 마을 예술인들이 이제 자기 마을에서 작품들을 전시하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신중년들이 이렇게 잘 모이니까 이제 우리 회장님이 공터를 하나 마련한 곳에 가서 저렇게 하고 이 마을 카페에서 지금 초복날 백숙을 모임을 하는 그걸 제가 이제 촬영하는 실시간 중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저번에 신중년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 이번에 가정지원센터 소장님이 되셨는데 그 SNS에 올리니까 새 가정에서 그걸 보고 도시농부 신고 가꾸고 돌보더라는 걸로 한번 이야기를 내보자 그래서 그 새 가정에 우리 약대동 도시농부가 이야기가 신고 가꾸고 돌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의 활동이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했을 때 막 우울할 때 저희가 신중년 팀들이 처음으로 그 마을에 가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 그런 것들을 SNS에다가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엄청난 우리 우울하는데 힘이 되더라고요. 그 우울한 국면에서도 씨를 뿌리는 신중년들이 모습들, 그 사람들이 또 격려도 많았고 이제 이런 거를 틈틈이 기록한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서 새 가정도 만들어지고 옥상에 이제 박물관이 만들어지고 가을에 이제 개소식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라는 것이 코로나를 이기는 힘이구나 하여튼 이런 거를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이제 없을 때 아까 말했듯이 소모임으로 움직이고 영상으로만 움직이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이제 공부할 시간이 많잖아요. 이 코로나가 뭘 의미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가게 되느냐.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공부한 결론은 이 코로나라는 거는 결국 이제 산업 문명이 끝나고 생태 문명으로 이제 넘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구나. 이 산업 문명이 무한하게 생산을 하고 쉬지 않고 생산을 하면서 사람들을 그냥 쉬지 않고 노동하게 하고 처음에는 육체 노동자만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 산업화의 화이트 칼라들도 이렇게 막 우울증, 피곤감, 탈진, 이렇게 조울증 이런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는 이 산업화 문명의 그 무한 생산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이게 특별히 인공지능이랑 지금 결합이 돼가지고 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이제 없앨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생태사회를 연구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산업 문명이 무한하게 사람과 자연을 수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피곤하고 탈진하는데 이 산업 문명에 대해서 자연이 인간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자연이 이번에 혁명을 한 거다. 산업 문명을 이제 스톱시킨 거죠. 더 이상 물질 생산을 그냥 자연을 착취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면서 사람을 우울증에 빠지게 하면서 하거나 무한하게 생산하느라고 이 자연을 수탈한 거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를 도저히 자연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걸 자연이 스톱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 문명은 더 이상 자연과 인간과 생태계를 수탈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명으로는 우리가 정말 이제 끝이 나야 되고 이제는 이 문명을 넘어서는 생태 문명, 다시 말해서 자연과 인간과 생태계가 함께 사는 문명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종말을 구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생태 문화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산업 물질 문명이 인간과 자연을 수탈하는 것을 스톱시키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끊임없이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피곤치도 않고 그러면서 로봇이 생산하는 거를 몇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마을 사람들과 이번에 기본임금처럼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그걸 잘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축복일 수도 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독점하지 않고 잘 나눌 수만 있다면은 하루에 6시간 주 4일만 일해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력도 돼 있고 충분히 같이 잘 나누기만 하면 이런 사회가 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루에 6시간이 아니고 4일 노동하면 남는 시간에 뭘 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학습 생태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평생학습을 공부하고
복지생태계를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창업하고 문화생태계를 만들어서 마을에 축제를 만들고 마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문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잘하면 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하는 이러한 시기인데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럼 마을에서 뭘 할 건가 보았더니 이 생태학자들은 뭐냐면 지금 떡갈나무 혁명을 해야 된다는 게 떡갈나무 혁명. 떡갈나무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다람쥐야 한 친구가 도토리를 모아서 창고 여러 군데에 만들어 두는데 깜빡해가지고 자기가 먹지를 못하면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도토리들이 모여서 떡갈나무가 되고 그거에 모여서 떡갈나무 어느덧 숲을 이룬다라는 거죠. 이게 떡갈나무 생태혁명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이 생태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생태적인 자각을 하는 도토리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태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들이 이 생태적 도토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한 도토리가 돼야 된다. 또 마을에서 유기농을 재배하는 텃밭을 하는 도시농부들이 돼야 된다. 우리 마을에서 이제 유기농 카페를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마을에서 그 녹색 살림을 하는 주부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의 녹색 도토리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 전체를 녹색 생태의 숲으로 떡갈나무 숲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인류가 일주일에 4일이라고 하루 6시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정말 생태적 삶을 사는 산업 물질 문명 이후에 생태 사회를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세울 수 있다. 이런 꿈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약대동에 도시농부도 있죠. 도시농부라는 작은 도토리가 있죠. 또 뭐 유기농 카페들을 꿈꾸고 있죠. 그다음 한 사람 평화를 하는 학당이 있죠. 또 문화를 하는 학당이 있죠. 이런 이미 떡갈나무 혁명을 할 수 있는 한 도토리 한 사람들이 약대동 마을은 이게 이미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그레타 툰베를 보고 작은 소그룹을 만든 걸 하니까 우리가 이걸 성서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문화에 관심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불러주고 그들을 잘 이렇게 문화아카데미, 평화아카데미, 도시농부로 이렇게 신중년으로 배치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 꼽사리 영화제 같은 영화제에 이 사람들이 다 만나는 흐름을 만들어줄 때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결론을 이번에 내렸어요. 이 떡갈나무 혁명, 이 산업 물질 문명이 붕괴되고 이제 녹색 생태 사회를 우리가 마을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재난학교 때 우리에 있는 YWC 이사장님, 지역에 있는 이 생태 생활협동조합 이사님, 우리 교회의 평화학교 하는 박사님, 이렇게 집사님이 다 같이 재난학교와 마을공화국과 평신도 자치공동체 꿈을 꾸는 이러한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 다음에 박물관 만들기 위한 이웃사천 마을회의, 여기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오시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마을공화국 아까 했었죠. 그런 마을회의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마을은 이웃사천 마을회의가 가능하고 마을학당, 아까 말씀 성서, 성교, 문화, 평화, 신중년 도시농부, 그 다음에 온라인 방송도 지금 가능하죠. 재난학교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 여기다가 불러주고 자기의 은사에 맞는 것으로 우리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배치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떡갈나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거. 그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1년 동안 우리가 한 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마을 시대를 우리가 처음에 꿈꿨을 때 마치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80, 90년대 꿈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지역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협동조합, 그다음에 지금 꼬비 영화제, 박물관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마을 시대가 온 것처럼 우리가 행동했어요. 아무런 의심 없이 마을에 그러한 것이 필요했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았고 그것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온 결과 어느덧 오늘 우리 이런 마을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공동체가 올 것처럼 행동하면은 그 공동체가 생긴 것처럼 지금 앞으로 생태 문화 사회가 온 것처럼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한테 나가서 이 산업 물질 문명이 이제 붕괴되고 생태 문화 사회가 올 것이다. 그 사회가 오면은 우리가 잘 그것을 공유하고 나누어 쓸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을 하루에 6시간 노동하고 주 4일 노동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평생 학습 공부를 하고 복지 생태계를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창업하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문화 활동들, 문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생태 문화 공동체를 우리가 꿈꿀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지금 우리 지금 이미 있는 각 아카데미나 지금 마을 축제나 마을 공동체에서 그렇게 그 사회가 올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꿈을 꾸며 올 것처럼 행동하고 이번에도 살면 저는 그러한 시대와 공동체와 사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치 마을 시대가 온 것처럼 살았다. 앞으로도 마치 생태 문화 사회가 올 것처럼 살자. 그렇다면 이 생태 미래 공동체가 불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저의 30년 동안의 마을 목회 경험이고 앞으로 이러한 생태 문화 사회를 위해서 마을과 함께 열심히 살고 싶은 것이 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랜 시간 말씀드렸는데 제 얘기는 이것으로 끝나고 혹시 우리가 딱 30분이네요. 토론 뭐 해야 된다면 뭐 잠깐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토론하는 것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누가 뭐 좀 사회를 좀 봐주시죠. 이제 마이크를 다 켜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이니까. 소리 줄이신 걸 다 켜시고 같이 이제 토론을 좀. 시간이 지금 있나요? 네, 10분 정도 있습니다. 100%. 지금 토론 시간이 있나요? 시간이 촉박합니다. 몇 분까지 시간이 있나요? 뭐 시간이 안 되면 할 수는 없겠죠. 네, 네, 마치셔도 됩니다. 아, 그냥 마칠까요? 네. 아이고, 조정안에 토론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난 토론 시간이 좀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토론하고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거 있으면 카톡으로 저한테 전해주시면 제가 문서로 된 자료는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라도 좀 대치를 하고 이 토론을 못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